월요일 모닝엔터는 이분들과 시작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혹시 흑백 요리사 보시나요? 네,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주말에 내내 봤습니다. 진짜요? 네. 재밌죠? 저는 약간 이제 원에 비해서는 약간 원에 비해서. 네, 같은 이제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를 싫어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좀 비호감이 사실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다가 하도 또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괴물 있습니다. 괴물. 아니 사실 그분은 아니고 사실 아니에요? 저는 심사위원 중. 요리 괴물이라고 네. 있어요. 맞아. 근데 요리 괴물이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이 모닝 엔터 네. 대표님이랑 상당히 닮았다. 그런가? 네, 너무 닮아가지고 예, 요리 괴물 이하상 셰프. 아, 요게, 네, 요게. 요게. 네.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언제 요리까지 접하셨지? 거기 출연하신 줄 알고. 네. 출연만 좀 네. 더 이러면 아마 음식점 같은 데서 공짜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셰프를 상당히 높다. 네. 네. 이하상 셰프. 네, 월요일 아침부터 또 이성준 님이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히또 님은 흑백 안 본다 하셨고, 챙겨보신다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흑백 요리사는 일단 그 시즌 1 때부터 보면은, 나는 흑수저일까 백수저일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업계에서. 두 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난 심사위원이 망고 땡이다라는 생각. 심사위원이 돼야 된다. 그 100명을 네. 휘두르는데 2명의 저 권위에 의존하는 저 네. 것을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네. 더군다나 무슨 어떤 그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게 아닌데. 아니죠. 근데 여전히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하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시즌에서도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이걸 엎잖아요. 예를 들면 대중 평가를 한 다음에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흑수저냐 백수저냐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하자면 경쟁과 네. 입시와 네. 테스트의 문법에 굉장히 익숙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래요. 수용한다. 네. 저는 원래 워낙에 요리 프로그램을 좋아해가지고 네. 전 TV에서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리 프로그램 다 봤어요. 예전에 돈만 두드리는 예, 아시코도 다 보고요. 뭐 한식 대첩도 다 보고. 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당연히 보는 그런 당연값. 근데 이제 그쵸. 저는 이제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같이 보던 남편이 네. 누가 떨어지는지를 막 미리미리 그치. 스포를 미리 하는 거예요. 같이 보고 스포를.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따로 보셔야겠네요. 네, 어쩔 수 부부 없이. 생활에 위기가 있어요. 네. 항상 네. 영화를 틀잖아요. 영화를 틀면은 그 영화의 스포를 미리 알고 있다가 중반쯤 내가 너무 몰입감이 극도로 됐을 때 범인이 누구야? 맞아. 범인이 누구야지. 막 그런 진짜. 식으로 스포를 하는 사람과 네. 함께 살고 있습니다. 쌈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스포 안 됩니다. 진짜 스포는 위험합니다. 네. 주말에 또 너무 많은 이제 그 네. 뉴스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폭탄부터 처리를 하죠. 이해훈 전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금 임명하겠다 이렇게 후보로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실용주의적인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정, 물론 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제명 조치했거든요. 네. 이해훈 전 의원을. 네. 일단은 왜 이해훈이었을까? 두 분은 왜 이해훈을 신기한 일이죠. 골랐을까요? 네, 신기한 일이죠.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해서 설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한국 정치가 기본적으로 양당 체제에서 경쟁을 하는 거고 그 양당 체제에서 이제 이렇게 발탁을 해 가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는 표현으로도 좀 부족한 그쵸. 인사라고 보고 그 더군다나 네. 이게 어떤 이제 배려나 이런 차원에서 무슨 장관급 네.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네.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 손가락에 꼽게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내어준다 이게 보면 이제 차차 설명하겠지만 이제 확장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내부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인데 예전부터 많이 하던 얘기긴 한데 인사는 결국엔 어쨌든 탁 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걸 다 지금 이거 이슈가 주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어떤 전략이건 그게 이제 그게 노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진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다른 방송들을 또 챙겨보면서 네. 왜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쉽고 그리고 너무 그냥 코드에 맞으면 다 인사하냐, 다 친명이면 되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 과연 코드는 맞냐? 이런 저도 질문을 궁금해요. 하더라고요. 네, 코드가 코드는 맞아요. 과연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는 맞냐? 110V, 220V다.
아예 안 꽂아지는 거 아니냐. 스파크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비판이 저는 한편으로 좀 신선하다 느낌이 들고 정말 뭐 놀랍다 정도가 아니라 파격이다. 뭐 우리 평론가님께서 지금 뭐 폭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굉장히 저는 좀 유익 깊게 본 게 아니 국힘당에서 제명을 서면으로 결의해서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했는데 제명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니 참 몇 시간 만에 됐더라고요. 그것도 서면 결의 서면으로? 서면과 유선으로 바로 제명죄를 해버렸는데 제가 이혜은 지금 후보자의 그 당협위원장인 중성동을 그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플랜카드를 붙이는 걸 볼 때마다 항상 진짜 눈에 가시였던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플랜카드를 여러 번 봤는데 근데 플랜카드를 언제부턴가 좀 게으르게 붙이더라고요. 안 붙이고. 언젠가부터. 예. 남아있는 것들, 이제 과거에 붙였던 것들이 남아있겠지만 근데 상당히 안 붙이길래 좀 조용하고 잠잠해져서 좀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협위원장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가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여기 나오네요. 네네 본인이 이렇게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뭐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따라가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갔다. 네. 그리고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또 이렇게 휩쓸려서 갔는데 저렇게 플랜카드까지 붙였던 건가?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휩쓸렸다는 말이 지금 네. 납득이 가능한가? 뭐라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는 지금 불러낼 수밖에 상황에서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인사청문회 때까지 내내 쟁점이 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바로 저런 플랜카드 지금 뭐 사진 보이고 뭐 이재명을 내란수계라고 한 연설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기조 속에 있었는데 우리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선택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상대의 지형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니네 우리가 그나마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갈 거야. 네. 다 데려가고 우리 운동장 넓게 쓸 수 있어. 우리는 스펙트럼이 여기까지 돼.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도 이제 우리가 우위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는 쓸 수 있고 니네는 그러면 누가 남냐면 장동영류만 남을 그쵸. 거야. 이런 전략으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게 첫 번째 주자로 이해운인 게 적정을 하냐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뭐 최근까지 행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런 비판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해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중도 보수 합리적 경제 전문가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때와 네.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한 2000 바른정당 가고 뭐 이랬을 때 시기까지의 이해운과 그 이후에 이제 서초 지역구에서 낙마하고 국민의힘에서 약간 아웃사이더로 밀려나는 시기의 이해운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강렬한 강성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시기에 이해운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 시기에 이해운 얘기를 할 거고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전 시기에 이해운의 모습을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하고 굉장히 좀 저는 그래서 뭐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나 정치적인 선택에서 보나 신기한 일이라고 네.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국민의힘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를 지금 말한 대로 서면으로 제명 결의하고 뭐 해당행위다, 뭐 배신자다, 부역자다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되게 못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못나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야 그래 뭐 이해운 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뭐 이념이나 이런 거에 되게 매몰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갖다 쓰네.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되나 보네. 이거는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 배신이야. 야, 무조건 배신 배반이야. 안 돼. 야, 제명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가뜩이나 여기가 비전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취급을 받겠구나. 이 자체가 당을 굉장히 쪼그라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환영한다. 우리 쪽에서도 제일 경제 전문가였다. 근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인사를 발탁할 거면 최소한 무슨 당대당 협의라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으면 청와대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그래. 이제 생각했던 전략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환경을 스스로 국민의힘에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어쨌든 사실상 이 기획 예선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꼭 그렇게 정반대 진영에서 싸웠던 인사를
정말 발탁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났습니다. 왜냐하면 또 능력주의라고 하더라도 이 능력에 네.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사실 이분이 야인으로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면서 야인으로 지낸 그 기간 동안 공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검증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6개월 동안에 이제 업무 보고를 생중계를 해버리고 장관들의 능력을 국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관 뭐야 제대로 말 못하네. 저거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까지 팩트로 체크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 보도가 될 정도로 연일 이슈가 되는데 지금 이혜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올라오자마자 막 난리가 양쪽 네. 진영에서 지금 난리가 양쪽에서 납니다. 다. 지금 지금 우리 뭐 민주 시민 입장에서도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는데 그보다도 이제 더 재밌는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은 좀 그렇지만 중요한 이 어떻게 보면 장관 자리를 두고 내가 이제 감히 가볍게 관전 포인트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너무 지금 못난 놈들. 못난 놈들, 네. 꼴사납게 구는 저 모습들이 네.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가 저는 더 이게 야 국민의힘이 현 주소를 제대로 짚어냈다. 맥을 제대로 짚어냈다. 계엄 그리고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 인사청문회 때 다시 한번 주겠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얼마나 사과하는지 이것도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란 청산을 위해서 앞으로는 뭐 확실하게 이제 국정 기조에 대해서 맞춘다라고 할 경우 그럴 경우는 국민들이 지켜보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너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국민들이 모두 다 국민의힘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수를 던지면 국민의힘은 현재 정치력으로는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복잡한 수를 던졌을 때 최소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걸 왜 이렇게 한 것 같아?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플랜 A는 뭐야? 플랜 B는 뭐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못해요. 지금 그런 정치력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배신 배반. 야, 회장행위. 배반이야, 배반. 제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네 자당 출신 인사인데 인사청문회 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혜원 후보자가 저는 내란은 잘못된 일, 비상계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기조가 도저히 비율이 안 맞아서 난 동의하지 않아서 하고 민생이랑 국정을 위해서 내가 어쨌든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국민의힘의 정치력이 그걸 전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번번이 무너질 거고 오늘 민주당 쪽 인사들이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제 지방선거 공천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를 던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인사청문회까지 통과가 돼서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풀이 확 넓어지죠. 그러면 예를 들면 TK나 PK에선 다른 전략 공천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복잡한 고단수 함수 같은 것들을 쓸 때 국민의힘이 그걸 풀 수 있냐. 뭐 이런 질문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만 이걸 모르는. 안 돼! 야! 배신은 안 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워딩이 막 뭐 일제시대 부역자 뭐 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다. 해당행위.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까지 겟심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촌문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건가요? 저는 또 이번에 이게 네. 이 파격 인사라는 게 전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 뭐 파격 인사라는 것도 이제 뭐 통합, 뭐 포용의 메시지, 뭐 실용주의적인 노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가 이 분야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 민주당에 그 정도 인사가 없냐, 이 정도 인재가 없어서 지금 이혜원을 불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 두 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야인으로 산 지도 좀 됐고 한데 이거 입증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검증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민들에게 맡겨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투명하게 뭐 장관이라고 한들 이게 코드 인사가 아닌 거는 확실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은 국민의
몫이고 일단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정파에 신경 쓰지 않고 기용을 한다. 이제 그런 기조가 확실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오히려 공을 국민들에게 던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게다가 국민들이 그러면은 지켜보겠어라고 이제 방점을 찍을 텐데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나고 오합지졸처럼 저렇게 막 와글와글와글 거리면서 그런 것들이 그것들마저 국민에게는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단순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측에서라든지 민주당 인사가 만약에 뭐 기용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뭐 잘하겠지 민주당 인사 뭐 잘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누가 되든 매 눈으로 지켜보는 거는 국민이고 평가는 국민들이 한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공을 던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보도가 나오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게다가 또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이 내부 검증은 또 굉장히 또 매섭게 하거든요. 또 국민의힘에서 검증을 굉장히 잘해줄 것 같아요. 네네. 자신들이 검증을 자신들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 내부에서 뭐 경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꼭 팩트로만 서로 간에 체크하잖아요. 팩트 체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네. 자신들이 이거 내란은 잘못됐으니까 계엄은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 물을 것도 자신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할 거는 뻔하죠. 잘못됐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질문이 뭐가 돼.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되는 청문회네요. 네.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검증을 하고자 이 사람의 모든 뭐 지금까지 만약에 문제됐던 것이 수면에 드러난 게 없다라면은 내부적으로 얼마나 잘 알겠어요. 문제가 더 드러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 오늘 이제 유공에서 신장식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아니 이 이혜훈 이제 후보자가 네. 윤석열 파면 반대 집회에도 나갔다. 네. 뭐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보여드린 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응원봉 들고 온 마음으로 진짜 그 파면을 응원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게 이 인사가 정서적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섭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그 포섭의 효과를 선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형적인 포섭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혜훈은 안 맞죠.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그러니까 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 이재명류의 기본소득이라든지 팽창주의 재정을 가장 반대해왔던 네. 국민의힘에서 어차피 경제적으로 그걸 가장 반대해왔던 스피커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처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재부 마피아를 해체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형적인 기재부 마피아 출신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이 다시 지적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능가하는 이혜훈 영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포섭 전략의 핵심이고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선전이 되면 될수록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게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는데 지금은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훈이 와서 뭐 드라마틱하게 일을 잘한다? 드라마틱하게 일을 못한다?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혜훈도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중계되는 상황,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쨌든 초기에 굉장히 그립감이 여전히 높은 때 이런 등등을 감안하고 자기가 출신 성분,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딛고 있는 정책 뭐 예를 들면 토양이 얕다라는 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무조건 따르는 게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발탁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훈을 영입했을 때 이 포섭 전략에 대한 선전 효과는 확실하다. 요거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거기서 무슨 이혜훈이 그러면 여기 가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정책, 재정 확장에 반대합니다. 인사청문회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어떻게 그렇게 정치인이 그럴 수 있어? 정치인 자기 소신이 있어야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네. 네. 그리고 이런 현수막 안 걸었겠죠. 네. 그런 집회 가서 발언 안 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이혜훈 후보자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혜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지금 여기 이 장관 자리에 앉힌 거는 그런 의미가 더 주라고 봐야 된다. 그럼 과거는 묻지 마세요가요? 아니죠.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낮은 자세로 네. 사과하겠죠. 계속 사과할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재정 정책에 관련된 입장을 물어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시대 한계가 많이 달라졌다. 지금 트럼프지 않냐? 뭐 이렇게 관세 뭐 이런 네. 거 했고 뭐 그 경제적인 어떤 판단은 환경에 따라 달리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만 계엄, 뭐 내란, 그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과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게 아까 얘기한
이 포섭에 선전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야, 국민의힘에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은 다 사과하네, 다 미안하다고 하네, 잘못됐다고 하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국민의힘에 청문회에 들어온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지금 이미 포지션을 잡은 거잖아요. 네. 저건 배신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윤 어게인이야. 우리는 윤을 손대지 못해. 이 구도로 남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그런 노림수가 아니겠는가. 네.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중도 보수다라고 말씀했던 게 네. 그냥 허울뿐인 그냥 말로만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발탁할 수가 있나? 이렇게 발탁한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발탁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실 포획이 돼야 되잖아요. 포획이 딱 되는 인물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끌어올린다? 그랬을 때 이 효과라는 거는 야 정말 내란당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어제 그 하루에 그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모습이 그거잖아요. 내란당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겠다.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다면은 이거는 뭐 지방선거까지 다 연결이 되는 네. 굉장한 한수다. 네. 예. 네네. 저는 아까 전에 각오는 묻지 마세요. 여기에는 사실 뭐 최근에 했었던 발언이나 네.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사과를 받아내야만 장관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환생경제라는 그 연극, 네, 노무현 대통령 반대 비하, 네. 예, 그 연극에 출연했던 거는 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사과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사과할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사과는 쉬운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로서. 그러니까. 사과는 정치인들이 하는 근데 사과는 그동안 사과 안 한 사람이 너무 네,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과합니다. 사과할 네. 거고 뭐 인사정보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네. 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임할 네. 거고 뭐 그런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발탁이 한 네.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상 국힘에서는 지금 뭘 사과했습니까? 사과한 거 있습니까?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사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쇄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당명도 바꾸고 뭐하고 하는 게 다 쇄신. 우리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예전에 그런 사람들과 달라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그래 하고 다시 한번 눈길을 주는 건데 국민의힘은 계속 사과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자꾸 놓쳐. 네. 더 이상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절묘한 게 뭐 청와대로 이전하는 시기에 2기 인사에서 통합 인사를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해왔지만 네. 지금 또 반대로 무슨 얘기가 있는 겁니까? 장동영 원내대표가 야 12월 31일까지 하고 점 찍고 1월 1일부터 다시 하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예를 들면 네. 이게 지금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갖고 이거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내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하는데 네. 이걸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1월 1일 날 점 찍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점 찍고 나타나면 우리도 뭐 이혜훈 후보자랑 그런 부분은 생각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스텝이 꼬이게 만들었다. 네. 정말 정치적으로는 뭐 잘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찬성 저희 단톡방에서 찬성이 62%, 네. 그리고 반대가 3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뭐 지지하는 쪽이네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쨌든 인사권에 대해서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까? 특히나 네. 이제 우리 모닝 엔터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높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60%가 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기다려서 지금 찬성 반대를 보기에는 좀 네. 빠른 감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그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시는 의견. 만약에 그걸 넣었으면요 거기에 뭐 다 점을 찍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설문에 빠졌다. 청문회를 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입장을 정하겠다. 이제 그게 좀 명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네. 그 이재명 정부와 합의 잘 맞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 질문이 이제 이 이슈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네. 우리 김한 기자가 그 부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네. 누구보다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이구나를 찾아서 할 사람인 느낌. 예. 누구보다. 그거 말고는 본인의 예를 들면 아까 두 가지 설명하셨지만 이재명 정부에 이해운만한 사람이 없어? 경제적으로 이해운만한 사람이 없어? 이거를 본인이 입증해야 되고 맞아요. 내가 왜 했는지를 보여주겠다. 네. 하나 입증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이 영입된 이유를
그러니까 본인도 알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대통령실이랑 교감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발탁이 된 걸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사를 뭐 발탁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해임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네. 한 거 없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윤석열도 뽑힐 때는 다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근데 윤석열은 뭐가 있었습니까?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그렇죠. 본인의 기반이 있었고 지금 여기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물론 뭐 정치적인 위상이나 이런 파급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야겠죠. 네, 네.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는 안 잡힌 거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가서 근데 또. 국민의힘의 지금 하는 모양으로 봐서는 보이콧할 거라고 봅니다. 보이콧 할 수밖에 없는 들어와서 할 상황.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검증을 할수록 자신들의 입장만 쭈그러들어요. 계엄은 잘못된 것입니까? 네, 잘못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때 거기 기자회견을 왜 갔습니까? 아,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뭔가 이혜훈 후보자의 어떤 크리티컬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밝히고자 할 경우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당협위원장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그 당에서 뭐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뭐든 이혜원에 관해서 갖고 와라고 했을 때 크리티컬한 게 있으면 갖고 나올 것이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이 사람의 가장 큰 공격 포인트가 내란 옹호 아니었냐라는 것이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과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아예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네. 120분 투표해 주신 결과 다시 보니까 찬성 55%, 반대 45%. 네. 반대가 많이 올라왔네요. 네. 다들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인청을 기다려야 된다. 네, 인청을 맞아요. 기다려야지. 네. 지금 이렇게 발탁한 것만으로도 뭐 찬성 반대를 지금 뭐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인청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실버님께서 청문회 통과해 봐라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주셨네요. 네. 송 박사님이 저는 반대했는데 이유가 네. 친한 세력인 국짐의 입김을 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뭐 이렇게도 말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인사청문회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슈로 좀 가볼 텐데 저는 이제 일단 이해훈 장관 후보 지명 그 전까지는 이게 가장 핫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시선이 좀 옮겨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직 보좌진과의 폭로전이 한창인데요. 이번에는 또 그 차남의 빗썸 취업 청탁 대가로 경쟁사인 두남의 문제를 지적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예. 920호 네. 소통방 네. 이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아내가. 아내가 이제 뭐 이런 이제 단톡방에서 소통을 하면서 뭐 뭔가를 올리면은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사모님. 네, 사모님.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단지 이 아내도 한 명의 투표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참 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 한겨레에서 이 텔레그램 전체를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제가 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한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모총장이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사모총장. 그러니까, 사모총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925 소통방이 있고 김병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말하자면 사모 없는 방이 또 네. 있는 거잖아요. 이 사모 없는 방에서 엄청 사모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팔아 얘네 개업날 이렇게 하고 휴가 낸다 그러고 뭐 하고 사모 욕하고 구의원 뭐 하고 뭐 했다라고 하는데 이 방이 왜 이렇게 말하자면 대나무 숲처럼 됐느냐. 에이. 이 사모 있는 방에서 사모가 말도 안 되는 지시와 뭐 이런 걸 하니까 네. 그게 지금 오히려 이제 보완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이 2025년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네. 소위 말하는 쌍팔년도에 국회의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다. 그러니까요. 저는 제일 충격적인 게 구의원의 법카를 가져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갑을 관계라는 거야. 뭐 직접 고용 상태니까 그렇다라고 치는데 뭐 그렇다고 친다라는 게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럴 수 있겠 뭐 구의원은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네.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공천이나 이런 데 행사하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법카를 쓰는 건 뭡니까?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뇌물이라고 사후 뇌물이 그러면 사후수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너는 우리 남편이 공천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해 준 사람이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게 없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남의 카드를 가져다 쓴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네. 버틸 수 있는 선은 네. 무너졌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진짜 그거는 되게 저도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고? 이 의혹이 사실상 제기가 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네.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그냥 이거를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느꼈기 때문에 그냥 별 문제가 아니라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한 명의 국회의원이 네.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다종다양한 갑질에 휩싸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낙마했던 강선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특정 사례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례도 지금은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근데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세대와 감수성이 있겠지만 네. 사실 어쨌든 그게 드러나면 지금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 합의와 상식에 반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김병기 의원이 여태까지 제기된 의혹 중에 제대로 부인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다만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과 이게 상황이 좀 달라.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그 행위 자체는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이것만으로도 이미 못 버틴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네. 빗썸 취업한 것, 그것 네. 관련해서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뭐 가장 크게 뭐 쿠팡 이슈가 나오니까 쿠팡 관계자와 맞아요. 국대를 했다. 그 부분에서 뭐 가격이 얼마냐, 음식 가격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다음에 바로 터진 게 대한항공 숙박권 관련해서입니다. 대한항공 숙박권 관련해서 100만 원이 넘었다. 이거 160만 원이다. 근데 160만 원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명이 좀 얼핏 나왔다가 금액가로 34만 원이었대. 이렇게 네. 그것도 정말 그것도 해명도 아니고 문제까지 나왔을 네. 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자신들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네. 더 이상 이게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계속 보도가 더 될 거를 제가 봤을 때는 보도가 되더라도 이거 자기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처음에 그 대한항공에 관해서 뭐 기자들이 물었을 때도 그거 왜 묻냐? 관음증이냐? 왜 상처에 소금 뿌리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 뭐 정확하게 그게 보도가 된 게 아니니까 보도가 됐지 그게 음성이 나온 게 아니라서 몰라도 짜증스러운 그 느낌이 들리잖아요. 짜증스럽고 굉장히 뭔가 화를 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기자들한테도 대부분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자기 사람들 보좌관한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만이겠느냐라는 게 계속 있어요. 끊임없이 나오고 아들 사실은 이 취업 관련해서도 빗썸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만 아들이 편입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가 않다. 동작구에 있는 네, 학교로 네. 편입하는 과정도 구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이제 같이 뭐 수행했던 그런 적도 있는 걸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연기도 보좌가 맞아요.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행동 패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연기 같은 거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그냥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네. 사유 적어내면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그거를 야 네가 좀 해. 그리고 네가 통화하지 말고 병영청 관계자랑 직접 얘기를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아들의 그런 문제까지도 보좌관한테 시킬 정도면 네. 지금 얘기하신 편입학 문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네.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 그쵸. 훨씬 더 말하자면 파워가 많이 필요한 문제 네. 이런 건 당연히 네. 했겠거니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보람의 병원의 MRI나 이런 것까지 보좌관들이 다 처리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를 갖고 지금 공방을 벌이는데 이 공방이 예를 들면 김병기 본인에게, 기 의원 본인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무슨 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공방 MRI 아니었고 그거 CT였대. 뭐 이랬다고 칩시다. 그게 예를 무슨 들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막, 야, 내가 MRI는 아니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해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70만 원 아니고 35만 원이면 뭐 해결이 해명이 되냐고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리고 뭐 기자들의 감각에서 보면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사퇴 안 한다는 얘기. 네. 네. 사퇴할 거면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더군다나 그것도 내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네. 하고 더 보겠다는 건데 저는 오늘 입장을 내고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저도 게다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게다가 국정원에 있는 아들 장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빗썸 관련해서는 차남이고 네, 장남 장남, 차남, 관련해서는 뭐. 장남의 업무 내역을 보좌관한테 그거를 이제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한 거에 대해서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 아니 국정원 업무를 아버지인 아빠 찬스를 통해서 보좌관에게 물어봐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 업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윗선에서는 뭐 정오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 시간을 좀 더 늘려보겠다. 아니 자기가 지금 뭡니까? 자기 업무를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다 공개된 마당에 지금 국정원에서도 이 문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국정원에서 내부적으로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야, 이 정도의 업무 능력이라면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아니,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을 정말 너무나 잘 키우고 있다. 너무 키우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독사과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양산형이에요. 양산형. 독사과 양산. 그 보좌관들과의 관계십을 이렇게 맺었다라고 하면 이 보좌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언론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에게 어쨌든 그거를 뭐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든 앙심이라고 표현을 하든 어쨌든 틀어진 관계 속에서 그리고 김병기 의원도 할 말이 없는 게 그 보좌관들이 쿠팡에 취업했을 때 그거를 막겠다라고 단독으로 만나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이미 틀어졌으면 저는 이미 그때 김병기 의원이 본인이 한 일이 본인은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각오를 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의혹이 나왔을 때 오히려 대단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하고 다 등을 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됩니까? 눈에 불을 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건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라 누가 와도 사실 못 막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슈가 굴러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미 뭐 맞아요. 수차례 봤었잖아요. 근데 이미 이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걸 자초하고 있다. 네네. 모든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또 쏟아져 나와도 결국에는 김병기는 왜 사퇴 안 해? 김병기는 왜 사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병기를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막을 독사가로 하나씩 물려주는 거예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문제까지도 다 이제 정말 매끄럽게 처리할 수 없는가라는 그게 의문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무특보로 조정식 의원을 임명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아, 뭐 지금 뭐 김병기 의원 사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퇴해야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딱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래도 이 보좌관들은 또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보좌관을 믿는 게 아니라 보좌관과 김병기 의원과 김병기 의원 부인이 내렸던 지시관계는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물적 증거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이 보좌관들이 이걸 폭로한 동기나 행위가 부적절하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차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차후적인 문제고 지금 다퉈야 되는 건 민주당 원내대표로 있는 삼선 의원 김병기 의원이 해왔던 행태들이 이 어떤 건 위법적이고 어떤 건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근데 이거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게 이제 확실히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보좌관 편이나 김병기 편이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보좌관들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숨길 수 없고 잘못한 일이 잘못한 대로 해야 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거 이 사람들이 뭐 나에게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족을 뭐 완전히 도륙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우린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팩트로 얘기하자 이런 거고요. 지금 더 이상 원내대표 지금 수행할 수 없다. 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정파를 나누지 않고 네. 바라고 있는 부분이다. 네. 네네. 지난주에 사퇴 표명했었어야지 깔끔했는데 더 지금 파헤쳐지고 하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졌고 그리고 내일 만약 기자회견 하면 진짜 그건 사퇴 안 한다는 그 의미가 더 클 거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이렇게 네.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사퇴 안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사퇴 안 하니까 뭔가 대통령실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나? 이렇게까지도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넘기면 그게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김병기 대표가 원내대표 나왔을 때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비밀병기 블랙요원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블랙요원이 오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네, 못하죠. 네. 블랙요원 오픈되면.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중에 그만둬야죠. 대통령실에서 선을 거줘야 된다. 네. 그러면 아마 오늘 오후에라도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심지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개되는 거에 대한 뭐 지금 보좌관간의 이런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소통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다 못해서 이 김병기를 왜 공격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면서 이 사람이 친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괴상한 지금 해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김병기가 사실상 친문이었다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를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그런 스탠스랑 맞물려 돌아간다. 이런 해석까지, 이런 핵의 망측한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얘기 아닐까? 지금 우리 김한 기자님께서도 김병기가 어떻게 왔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비밀 병기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뭐 친문이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온다? 자, 이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면은 네.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네. 자, 여기서 저희 이제 42 테이프 광고 한번 가겠습니다. 네. 현대인은 모든 순간을 디지털로 기록하죠. 하지만 최근 IT 서비스의 보안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직접 저장 장치를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아주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42 테이프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자별로 각각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한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중앙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지 않고 사용자 단위로 암호화하여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네, 지금 모닝엔터 특별 프로모션으로 1TB를 월 3,9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900원? 네, 결제창에 모닝엔터를 입력하시면 한 달 무료 체험 및 특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체험 중에는 언제든 취소하시면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매일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 동영상, 문서 등 여러 형태로 핸드폰, 메모리카드, 클라우드 등 여기저기 흩어져서 저장하고 계실 텐데요. 42 테이프는 대용량을 지원하면서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 백업 용도로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계속 쓰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평생 요금제로 전환하시면 단 한 번의 결제로 추가 비용 없이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평생 안전한 차세대 클라우드 스토리지 42 테이프. 지금 42테이프.com으로 접속하시고 결제 화면에서 모닝엔터를 입력해 보세요. 모닝엔터를 입력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셔도 42 테이프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 보시고. 저도 요즘에 이제 핸드폰을 바꿀까 생각 중인데 그 용량 큰 건 돈이 비싸지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거 이제 클라우드 많이 이용해서 하는데 진짜 3,900원이면 되게 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번 평생 결제 한 번만 하면은 또 평생 쓸 수 있는 스토리지도 있다고 하니까 예, 이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닝엔터의 원고도 42 테이프에 저장 중이래요. 아, 네, 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 가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수사가 종료가 됐고요. 이제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뭐 10시부터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이제 김건희가 V0로서 네. 국정에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80일 동안의 김건희 네. 특검 수사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참 이제 특검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말을 아끼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막 드러나고 막 그 특검에서 오히려 뭐 항명 수준의 막 일을 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고 나머지 사람들만으로도 충원할 사람은 충원하고 해서 나머지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거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예, 김건희 특검에 애당초 검사들이 너무 많이 와 있었다. 너무 많이 와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검사들, 자신들이 이미 엮여 있었던 검사들이 너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특검의 특검이 제대로 업무 지시를 내린다고 한들 이게 끝까지 꼼꼼하게 돌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네, 오늘 뭐 마지막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브리핑을 하고 끝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건은 또 했다는 거. 네, 그 네. 윤석열이 이제 대선 당시에 네. 이거 허위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네. 공선법 위반으로 이거 공소시효를 지나지 않게 했다는 점. 네. 이 점 하나가 마지막 그냥 오. 그건 하고 갔네. 그거 진짜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네. 공소시효가 달린 문제라서 여기 이거 마무리 안 하고 가면은 이거는 뭐 나중에 그냥 덮어주는 거야? 이거 완전히 뭐 그냥 아름아름 다 알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네. 특검의 마지막 행보가 기대됐는데 이거 하나는 기소를 하고 갔구나.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는 거. 예, 요게 이제 마지막 판에 하나 한 건데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 국힘이 선거 보조금 400억 원 가량을 지금 반환해야 할 판이라고요. 네, 이게 뭐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윤석열이 이제 말하자면 검사 남편을 두어서 오랫동안 이제 말하자면 수사의 성역으로 존재해 왔던 인물. 그리고 이게 그 남편이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 어떤 오랜 이제 말하자면 국민적인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의 한 허들을 넘었다 이런 의미의 총평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누적되어 왔던 김건희 혐의가 그때 특검법을 발의할 때만 해도 15가지 이상이었는데 네. 그중에 특검이 얼마의 성과를 냈느냐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의문보들이 있고 그렇게밖에 못 된 이유가 막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형님 와이프 때문에 엮여 있는 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 와이프. 네, 검찰청 안에. 근데 이들을 다 배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사람을 돌려보내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도이치모터 사건을 덮어주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들이 드러났다. 이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지금 검찰로는 그동안 구축해왔던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한계이자 성과로 확인했다.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뭐 양평 네.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뭐 매관 매집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우세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수사 속도가 나는 것 같았었는데 네. 결국엔 윗선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로는 다 확인한 거 네. 아닙니까? 인수위에서 내려왔고 인수위에서 이제 서기관으로 내려왔고 뭐 이런 경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위 때 핵심이 두 명이 누굽니까? 최상목이랑 추경호거든요. 이 둘에 대한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걸 결정한 사람 누굽니까? 원희룡인데 원희룡도 소환 조치되지 않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건 뭐 부담스러워서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맞아요. 뭐 그게 아쉽고 그다음에 한 가지 매간 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뇌물죄로 볼 거냐 알선수죄로 볼 거냐 해서 근데 어쨌든 알선수죄로 보기로 정한 거잖아요.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과 연관성 없이도 김건희를 처벌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요 통로를 열어놓고 끝냈다는 점에서는 뭐 그런 의미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 15가지 중에 절반 한 서너 가지 정도밖에 못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네. 사실 뭐 너무나 지금 뭐 김건희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폭넓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했던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그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결국은 내란 특검 네. 다시 확보해서 그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상 김건희 특보에서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미리 확보했던 부분인데 그 정도면은 이제 국정 개입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국정의 제1 정말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네. 정말 V0로서의 모든 뭐 역할과 책임을 다 떠안은 정도 상태예요. 근데 박성재한테만 그랬을까? 아니잖아요. 박성재한테만 오직 그렇게 편하게 새벽에도 텔레그램 보내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밖에 밝혀내지 못했을까? 그래서 김건희를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거의 뭐 V0로서 네. 국정에 그 모든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거를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김건희가 사실 이 부분은 내란 특검이 좀 더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내란 특검이 이제 처음부터 약간 그 부분을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가 내란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었던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보에서도 네.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 밝힐 부분도 있었을 텐데 뭔가 김건희 특검에서는 사실상 그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과 달리 이 언론 브리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도 좀 많이 아쉽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접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초동식의 접근인데 야 이거 어차피 기소해서 5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뭐 10년까지 나오지 않겠어? 야 그러면 나머지 여죄들이 있는데 어차피 뭐 해갖고 뭐 김건희 그러면 뭐 감옥에서 20년은 살려? 30년을 살려? 야 어차피 지금 기소했고 골축한 거 다 나왔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적으로 김건희 처음에 중요했던 건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거고 구속 이후에는 확실히 예를 들면 죄가 나올 거를 갖고 기소를 하자. 뭐 이게 있었고 근데 이제 국민적 의혹은 근데 이게 국민적 눈높이랑은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이 법을 운용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15개인데 15개를 다 해갖고 뭐 합계 한 50년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라고 생각을 했던 접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니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와는 별개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괴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총 130분 투표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가 찬성이 91%. 와. 네, 와 이건 압도적이네요. 네. 네,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도 진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막 이런 거는 제가 맨날 그 네. 다스베이다에서도 가장 열받는다.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눈 뜨고 진짜 이게 고속도로를 변경한다고 노선을 자기네 집 앞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일이 이거는 변경도 벌어졌는데. 변경인데 네. 그게 알려주고 나서 연희룡 장관이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너무 웃긴데 아무도 지금 처벌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일로. 싫어 싫어. 또. 의혹제기 싫어. 싫어 안 해. 네. 아무튼 이제 민주당이 곧바로 이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2차 특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계와 성과를 동시에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출발을 해야 될 거고, 좀 저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 좀 범위를 좁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삼보토건 주가 조작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란과 연관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혐의를 좁혀서 접근을 하고 나머지를 다 그냥 별거나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지금 이제 오히려 특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혐의들 확인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다 이제 말하자면 개수를 나래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좁혀서 접근을 하고 나머지를 별건으로 놓고 이런 카테고리 정리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특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사실상 특검을 또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뭐 주저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국수본에서 잘 꾸려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국수본에서 경찰들이 알아서 잘 수사한다? 사실상 영장을 꺾는 거는 검찰이고요. 검찰에서 맘만 먹으면 이 모든 수사를 다 무마시킬 수가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특검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검사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는 검사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찰도 능력 있는 경찰들이 있거든요. 경찰을 그냥 단순히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아니라 이게 대등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줘가지고 함께 수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특검을 좀 구성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 특검 자체를 조금이라도 뭐 지연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너무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면은 이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시작은 지금부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윤석열 첫 구형 10년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를 잠 못 들게 했던 그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두 분은 이 형량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체포방해 및 해갖고 체포방해 5년, 뭐 3년, 2년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나눠지는 거 총합 이제 여기 10년이 구형이 된 건데 네. 저는 윤석열이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겠다면서 네. 이제 일어났어요. 자리에 일어났더니 뭐 길 경우에는 앉아서 된다라고 백대원 이제 재판장이 하니까 앉아서 계속 중원권 한 시간을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경우는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그러면서 대통령 경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하러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총을 보여줘라부터 해가지고 했던 그런 모든 행위는 다 정당한 거야. 조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없고 초도 잘못된 점이 없고 자기가 어차피 지금 집에 가봤자 아내도 이미 구속되어 있고 집에 가봤자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구속돼서 풀려날 그런 생각은 안 한다. 내가 집에 가봐야 우리 와이프가 없습니다. 와이프가 없는 집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게 제일 진정성 있는 말이라고 했었는데. 네, 맞아요. 조갑재 노소리원의 평가에 따르면 유일하게 그 한 문장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풀려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재판을 한 기일이 더 달래요. 여기서 오늘 종결하시는 마시고 한 기일 더 달라. 그래서 재판을 한 기일 더 달라. 그러니까 윤석열의 최후 진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막 네. 이번에도 1시간씩이나 무슨 재판장을 무슨 가스라이팅 시키나 네. 지금 여기서 그럴 정도로 옛날 했던 말이랑 계속 똑같은 말. 그 얘기를 지금 각인시키려고 하는데 뭐 그게 먹히나요? 그리고 그래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뭐 네. 단호하게 막 이렇게
다음 얘기하는 기회는 게 없습니다. 예, 아니 그게 일반적인 거죠. 보통 판사의 그 태도가.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날 종결을 하겠다고 미리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종결에 맞춰서 증거를 다 미리 냅니다. 그런데 미리 다 내라고 충분히 얘기했고 그날 이제 사실은 그날 증인들이 나오면은 증인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증인 채택했던 걸 다 취소하겠다라고 다 얘기까지 다 했던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증인 채택 취소합니다. 종결합니다라고 하니까 한 길 더 달라. 증거 내야 된다. 그러니까 증거를 막 한 500개 개를 뭐 500개 너 내야 된다 막 하는데 증거 낼 것은 내는데 자기가 필요하면은 뭐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 네. 재판 진행이라는 게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할 게 더 이상 없다. 이 죄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특검에서 증거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다. 그럼 종결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계속 연기해달라고 때를 쓴다고 연기해주지 않는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네. 일단 그러면 윤석열 구속 만료 이틀 전인 1월 16일에 첫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네. 석방 가능성은 일단 없어진 걸로 본인도 안 가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네. 예, 집에 석방 뭐- 가능성은 없는 거죠. 집에 뭐 와이프도 없는데 제가 그냥 뭐 술도 안 먹어보니까 뭐 안 마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술도 안 마셔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네, 쿠팡 문제 한번 또 짚고 갈게요. 네. 뭐 김범석이 처음으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뭐 다음 주 청문회는 불출석하겠다고 통보를 했고요. 뭐 해외 일정 때문에. 이런 태도가 뭐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과의 태도가 아니죠. 네. 그 사과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이미 타이밍을 놓쳤고 지금 사과 이후에는 영문판은 또 기술이 다르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국면을 약간 호도하기 위한 그쵸. 사과일 뿐이지 뭐 이거를 진정한 의미의 사과 뭐라고 이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이미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백약이 무효하고 뭐 이미 위에 이제 말하자면 외국인들로 바꾸면 청문회를 희화시키는 모습까지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뭐 이거가 크게 의미가 있다. 오히려 지금 쿠팡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쿠팡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당한 소송을 방어하는 게 주요한 목적인 거지. 그쵸. 사실 이제 국내 여론은 이미 뭐 김범석이 아니라 김범석 할애비가 나와도 더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본인들이 이것도 역시 자초한 일이죠. 네. 아니 이게 사실상 뭐 기업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걸 사과라는 거는 사과 다음에 뒤처리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판에서는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로지 미국에서의 주주들 집단 소송 관련해서 자기가 입장을 내야 되는 그런 국면이었던 거예요. 한국 청문회에서 불렸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난 입장 다 얘기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영문판에 보면은 이게 한국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자신들을 호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대미, 그러니까 미국 주주들, 자신들은 미국 기업이니까 당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난 한국에서 당한다라는 입장을, 궤변을 늘어놓는 거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거 이후로 또 쿠팡 주가가 미국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짝 오르는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집단 소송에서 이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에 이제 김범석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할 텐데 그 집단 소송조차도 이게 영업에 지장이 있느냐, 이런 행위로 인해서 쿠팡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느냐가 또 그 집단 소송,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의 관건이 될 텐데 그게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유출됐고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해결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속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한국 사람들은 쿠팡을 못 끊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라고 계속 지금 입장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한국에서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보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자신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범위를 확 줄여들면서 이거 유출 안 됐어요. 우리 노트북 건졌잖아. 이거 노트북 건졌어. 이거 잠수부 들어가서 노트북까지 건져왔는데 뭐 아무 유출이 안 됐다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행위 자체를 다 처벌을 해야 되고 또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이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쿠팡에 입점해 있는데 이제 쿠팡에 말하자면 뭐 대표 지배 체제가를 비판하는 것과 쿠팡은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쿠팡이 이런 체제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차원의 고민이 이제 접근이 필요한 거고 이 쿠팡이 저지른 일 그리고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건 리스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모습들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기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맞는가가 네. 의심스러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단호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뭐 속보를 보면은 지금 정보 유출 보상액 1인당 5만 원 지급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5만 원이 현금이 아니고요. 구매 이용권. 네. 이게 뭐 지금 뭐 와우 일반 탈퇴 고객 모두 보상 시행했는데 그럼 지금 이거는 다시 가입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 탈팡했는데 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구매 이용권을 지금 준다는 게 와 이런 식은 진짜 사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건. 네.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그 영문이랑 다른 부분은 이건 네. 또 한 번 또 우리를 무슨 이거는 문맹으로 영어 문맹으로 하나 진짜 그런 이것들이. 차원은 네. 아니라기보다는 네. 미국 재판에 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쵸. 네, 미국 재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우리랑 달리 네. 그 사실 인정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기술적인 표현으로 쓴 건데 그럼 쿠팡이 이거를 우리가 사과를 했고요. 영문 번역판은 이거라고 하지 않고 네. 한국은 이 입장으로 사과를 하고 이거는 그냥 네. 미국 재판부에 내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매를 번다라고 그러는 게 딱 이런 거예요. 네. 네. 좀 김범석 나와라. 네. 여기 앞에 현수막 걸렸더라고요. 국회 네. 앞에 김범석 나와라. 네. 뭐 또 이제 그 박대준 전 대표 출석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그 네. 영업 정지라는 카드가 사실 아직 국회에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국회라고 공정위. 국회가 아니라 공정위에서 살아 있는데 네, 네. 이 영업 정지라는 거를 이제 공정위에서는 뭐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영 시원치가 않게 할 경우 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이용자가 줄긴 줄어도 아직 끊지 않은 사람들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거를 강하게 영업 정지까지 카드를 꺼내기는 이건 너무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 문제도 자시하지 않고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거는 고객들, 이용자들, 이런 사람들, 입점 업체들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카드를 뽑아낸다고 해도 그게 실효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또 많은 비난이 사실은 쿠팡이 아니라 정부로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이 쿠팡 문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게 국회가 정부가 아니라 우리 네.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그거부터가 좀 시각의 변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생활이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더 파장이 큰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쯤에서 이제 네. 우리 마지막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폰을 오래 끼고 네. 있으면 귀가 아프고 답답해지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죠? 네, 하지만 이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마틴 프로 플레이 X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착용한 샷. 네. 단 착용하십니다. 3g 정말 안 낀 것처럼 가벼운 이어폰 착용 순간부터 존재감이 사라지는데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귀를 막지 않게 네. 이렇게 귀가 꽉 막힌 커내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고 주변 소리까지 자연스럽게 들려서 이게 지금 이어폰을 끼고도 방송을 할 수 할 있을 수 정도로 있다. 네. 일상 속 불편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음악을 들으면서도 누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들리고 사무실, 카페, 거리에서 이어폰 때문에 답답하거나 위험할 일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벼운데도 움직일 안 때는 떨어져요, 정말 안 떨어져. 떨어진다. 산책할 때, 런닝할 때, 지하철에서 고개를 돌릴 때도 안정적인 착용감을 유지하고 마치 내 귀에 맞춰 만든 듯 편안하게 고정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네, 가볍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운드 경험. 당신의 하루를 더 편하게 만드는 이어폰 리빙25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란의 구매 링크로 구매해 주세요. 마틴 프로 플레이 X. 네, 이거는 광고 이어폰은 요즘에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내가 새로운 이어폰을 또 하나 필요하냐 사야 되느냐라고 할 때 러닝 하시는 분들, 러닝 왕님들은 러닝 하시는 분들 막 달려. 난 네. 정말 달려가. 난 엄청 달려. 난 100m 난 거의 나는 막 이래. 네. 안 떨어져. 얼굴이 이게 빨개졌는데도 지금 안 만약에 내 떨어져요. 클럽에 가서 이 음악과 안 맞아. 난 내 음악을 들을 거야. 맞네. 하는 거야. 난 내 음악 들을 거야. 와. 이거 광고다 진짜. 야, 이거 진짜 어. 이런 정말 착용감은 근데 여기 내가 번쩍 네. 붙였냐 아니다. 이게 쉽게 오. 바로 뺄 수가 있다. 이게 금방. 기술력. 네.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마틴 프로 플레이 X. 네, 마틴 프로 기술력의 플레이 X. 마틴 프로 네. 플레이 X였습니다. 오늘 0시부터 이제 청와대 시대가 다시 개막됐습니다.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마칠까요? 네, 청와대 시대에 바라는 점 그 새로 앞에 열린. 러닝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네. 러닝 하시는 분들과 이런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청와대 얘기를 기대해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네, 네. 예, 러닝 하시는 분들은 아스트로 플레이 X를 그리고 도로 시내 도로 한복판 청와대 구경 간다, 뭐 경복궁 부근처 구경 간다 이런 거 항상 도심에서 이용할 때는 이어폰 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신유진 변호사님, 네. 김한 기자님과 함께 또 우리 정치계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